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석사 때 뭐 했는지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석사를 입학을 했었죠. 그리고 학부 때 학점이 별로 안 좋아서 석박 통합은 꿈도 못 꿔봤고요. 그리고 석사학위 어드미션만 겨우 받은 그런 입장에서 미국 유학을 건너갔어요. 즉 입학과 동시에 받은 장학금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학기 등록금을 제가 냈고요. 제가 벌어서 가지고 온 돈으로,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두 번째 학기부터는 펀드를 받아서 석사 마칠 때까지 펀드 걱정 안 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다녔던 그 학교가 주립대학교였는데, 지금은 그 학교가 한 학기에 학비가 아마 15,000불이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녔을 당시에는 약 13,000불 가량 됐습니다. 대충 환율로 하면 한 학기 학비 11,400만 원인 거예요. 주립대임에도 불구하고, 학비가 저렴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학비죠. 근데 사립대는 더합니다. 사립대는 한 학기 학비가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 학비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첫 학기 때는 제가 제 돈 내고 학교를 다녔는데, 두 번째 학기부터 펀드를 받게 되면 이제 학비가 면제가 되죠. 학비가 면제가 되고, 그래서 그 두 번째 학기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펀드를 받은 상황이면은 등록금을 내야 되는 날짜가 되면은 그냥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등록금이 뭐 예를 들면 13,000 얼마다 라고 딱 찍힌 고지서가 딱 나오고, 그 밑에 웨이브드라고 딱 적혀. 웨이브드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면제됨. 그래서 왜냐면 펀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면제됨이라고 찍히죠. 그러니까 완전 정말 정말 달콤해요. 그렇죠? 정말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펀드를 받으면 월급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 학생은 한 학기에 2,100에서 2,300불 정도의 월급이 나왔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 펀드를 받는 그 학기 동안 한 달에, 한 학기에 그러면 안 되죠. 한 달에, 매달 월급이죠, 월급. 그랬는데 이거는 박사 월급이고, 그리고 박사는 그렇게 하고 학비를 면제를 받죠. 근데 석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있던 랩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박사의 절반 정도의 월급을 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학비 면제되는 건 똑같은데 박사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2,100에서 2,300불 정도의 월급을 주는 게 제가 있었던 랩들의 그런 트렌드였고, 이제 석사는 그거 절반이니까,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1,000불 언저리, 1,000불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최신 동향을 알아봤더니 제가 다녔던 학교를 보니까 박사한테 한 2,800불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가가 좀 올랐어요, 펀드도. 근데 그 얘기는 석사면 한 1,400불 정도 월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석사는 사실 박사에 비해서 경력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박사 학생들은 연구 경력도 길고 또 그 랩에 오래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가 먼저 챙겨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석사 학위로 가면은 아무래도 펀드 받는데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받은 게 어디예요? 석사인데 펀드 받은 게 어디예요? 그래서 석사 펀드는요, 월급까지 바라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비 면제 받은 거에서 감사한 거,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학비가 면제가 됐죠. 그 어마어마한 학비가. 그리고 한 학기 월급이 뭐 그때 당시에는 한 석사 펀드였으니까
한 1000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 미국에서 저는 그때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정말 힘든 형편이었지만 아버지한테 좀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정도 손을 벌릴 건지는 뭐 본인의 얼마나 생활력이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거랑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거랑 이 금액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배우자가 있으면 월급이 2배로 든다라고 생각하기보단 2배가 아니라 4배가 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혼자 살 때는 사실 뭐 공부만 하는 본인은 그냥 공부하고 그냥 공부할 뭐 볼펜, 노트,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인터넷만 정도 되고 밥만 안 굶으면은 뭐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가정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다르죠. 또 가정이 있으면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또 가끔 뭐 분위기도 좀 내서 영화도 같이 배우자랑 영화도 봐야 되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같이 뭐 쇼핑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뭐 부부끼리 어울리다 보면 이것저것 막 이렇게 돈도 좀 쓰게 되고 뭐 그래서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요, 결혼하면. 그래서 결혼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생활비 차이가 진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하신 분들은 사실 한국에서 좀 돈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펀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살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혼자 가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서는 사실 그렇게 돈 그렇게 많이 쓸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사실 풀펀드 받으면 충분히 살아가고요. 그 제가 받았던 석사 펀드처럼 절반 정도, 박사의 절반 정도의 월급 받아도요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랩에 제가 석사 때 했던 랩에 그 펀드를 받고 이제 연구 조교 업무를 시작했는데, 석사라서 월급은 많이 안 줬어요. 학비 면제해서 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뭐 1000불 정도 받았는데, 저는 그때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 못 살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좀 손을 벌렸어요. 생활비를 좀 손을 벌려가지고. 사실 1000불 정도면은 그거 뭐 렌트 정도 내고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뭐 요 정도 내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거는 그걸로 끝이고, 나머지 뭐 밥 먹고 뭐 이런 거 할 생활비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집에 손을 벌렸죠. 근데 제가 그때 랩에 있을 때 그 같은 랩에 인도 친구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왔었어요. 혼자 미국에 와가지고. 그 친구도 석사,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였는데, 그 친구도 석사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 랩에서 같이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결혼 안 했는데 그 1000불 가지고 살아가더라고, 세상에. 근데 그 친구랑 되게 친해져가지고 그 인도 친구네 집에 제가 이제 놀러 간 적 있거든요. 근데 정말 깜놀랐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1000불로 살아갔는지 설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냐면, 그 집에 한 4베드룸, 그러니까 거실 있고 그 침실이 4개 정도 있는 집을 렌트를 한 다음에 친구 5명이서 그 렌트를 5분의 1씩 내서 그렇게 공동 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명이서 방 4개 있는 방에 어떻게 사냐면, 봐봐요. 4베드룸이면 방이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4개가 있는데, 그 4명이 각자 방 하나에 살아요. 그러면 한 명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한 명은 거실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5명이서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방세를 정말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약간 도미토리, 기숙사를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인도 친구들끼리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신에 주방이라든가 욕실 같은 거는 쉐어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죠. 되게 불편한데 그렇게 아파트 한 4베드룸 있는 거를 5명이서 쉐어해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그 1,000불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력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살다가 그거보다 더한 애들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던 동네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좀 살았었는데, 그 유학생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참고로 제가 또 이렇게 막 중국, 인도 얘기할 때 뭐 인종차별적으로 듣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뭐 그 사람들 비하하려고 이런 얘기를 막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본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도가 이렇다, 중국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본 그 케이스만 딱 고랬고,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제가 이제, 쓰던, 책꽂이라고 해야 되죠, 책꽂이. 책꽂이 뭔지 알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방금 보여드린 건 저희 아들 책장이긴 한데, 책꽂이긴 한데, 제가 이제 석사 때 쓰던 그 책꽂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부서져가지고,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부서져가지고 그냥 버리게 됐어요. 근데 버리자니 좀 아깝고, 약간 살짝 부서진 건데, 그거를 또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 앞에 내놓고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하고, 제가 그냥 그 A4 용지에다가 풀이, 나는 이거 버리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풀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한 중국인 여학생들 한 5-6명이 막 오더니 그거를 이렇게 낑낑대면서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책꽂이가 되게 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낑낑거리고 가는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좀 도와준다 그랬어요. 너네 이거 필요하니? 그러니까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를 좀 도와줄게 하고 한쪽을 들어줬어요. 집이 어디야? 그러니까 저쪽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던 아파트랑 좀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거 내가 쓸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뭐 네 방 저쪽이야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살더라고요. 그 인도 친구처럼 그렇게 사는데, 얘네들은 더한 거야. 얘네들은 그 방 하나 있잖아, 방 하나를 잠깐만, 이게 방이야. 이게 방이면, 방이면 이 방을 가로질러서 커튼 하나 쳐. 그 다음에 또 방을 이렇게 세로로 가로질러서 커튼을 또 하나 쳐. 그러면 이 방이 결국에는 4조각 나는 거잖아. 그래서 코너에 한 명씩 살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그 방 하나에서 4명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욕실이나 주방은 쉐어하고. 그럼 진짜 그런 식으로 살면은 1,000불로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석사 펀드 받는 사람들,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중국,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은 그렇게 살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진 않고 제가 그때 만났던 대부분의 이제 대학원 유학생 분들은 그냥 없어도 혼자 살던가 아니면 룸메이트 정도 해가지고 룸메이트 정도 구해서 둘이서 같이 사는 경우는 봤어도, 그렇게 막 심하게 막 5-6명이서 같이 살고 뭐 그러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잘 안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유학하던 당시에 중국, 인도 분들은 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력 강하게 살면은 1,000불 가지고도 살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그 1,000불 가지고 살았던 그 친구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 일단 월세를 굉장히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살면 사실
뭐 친구만 잘 구하면 뭐 월세 한 500불, 600불 정도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 한 400불에서 500불 정도 돈 남는 거는 남자 혼자 살면은 뭐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나머지는 다 식비죠. 그리고 옷도 잘 안 사 입고 뭐 그러면은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살기 힘들죠. 그리고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결혼해서 유학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좀 돈을 좀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혼자 오시는 분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인도 유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 드린 거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특히 이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한국도 좀 경제가 발전해서 좀 이렇게 막 단칸방에 여러 명이서 같이 살고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 보신 분들이 미국 와서 이제 가족이 아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다면 좀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학을 서포트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하여튼 그때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인도 친구 뭐 하냐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엔 그때 졸업을 하고, 그 친구는 박사를 안 했어요. 석사만 마치고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사회생활 하다가 만나게 된 같은 인도에서 유학 온 출신의 여자분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국 문화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이 결혼 안 한 채로 혼자 와서 석사 펀드 받아서 학비 면제 받고 월 한 뭐 1,000몇 불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 명이서 기숙사 형태로 뭐 멀티 룸메이트를 만들어서 생존한 후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여자분을 만나서, 혹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에 꼴이난다. 그래서 쉬운 스토리는 아니에요. 쉬운 스토리는 아니고, 사실 주변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인 유학생분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인 유학생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사 유학이든 박사 유학이든 대학원 유학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결혼한 상태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학위 마칠 때까지 결혼을 못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박사 유학 오시는 분들은 박사 마칠 때까지 여자를 못 만나시더라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를 못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국에는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박사 마치고 이렇게 되게 나이 많아지셔가지고 보통 중매로 결혼하시더라고요. 근데 석사만 마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잘하면 미혼을 오셔도 나이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니니까 그 상황적으로 이제 뭐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결혼 정년기의 분을 만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제 경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자, 근데 오늘 사실 진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잡다한 거를 떠나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미국을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 학기에 펀드를 못 받았죠. 근데 두 번째 학기부터 펀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펀드 받기 전과 후에 마음 상태가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펀드 받기 전에 제 마음은 어땠냐면, 봐봐요. 펀드를 못 받았고 펀드 받을 기약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거기다 집은 형편이 넉넉치 않고, 그러니까 매 학기 어찌됐든 13,000불의 학비를 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미국 체류비, 뭐 렌트비에서부터 생활비, 거기다 플러스 의료비예요. 이게 의료비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펀드가 없이 그냥 자비로 미국 대학교를 등록하잖아요. 대학원을. 그러면 미국은요, 법적으로 학생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국은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한국처럼 뭐 국민건강보험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적인 의료 시스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민영 의료보험에 의지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등록을 하려면 한 학기 동안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했을 때 의료보험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료보험이 없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의료보험을 팔아요. 그래서 학교랑 연계된 보험회사에서 민영이죠. 민영의료보험.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 같은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 끝판왕답게 모든 건 싸제예요. 싸제. 그래서 뭐 국가에서 한다기보다는 개인이 뭔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한 학기 동안 의료보험을 들으라고 팔아요. 학교랑 연계된 그 의료보험 회사에서, 민영 의료보험 회사에 파는데 그게 한 학기에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 200만 원씩 한 학기에 의료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200만 원을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의료보험이 없다. 그러면 학교에서 등록을 안 시켜줘요. 어드미션을 받아도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비싼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꼼수를 쓰는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특히 한인유 학생들이 꼼수를 많이 쓰는데, 의료보험, 학교에서 들으라고 하는 의료보험 대신에 그 싸제 의료보험이 또 따로 있어요. 좀 저급한 의료보험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떻게 썼냐면, 이게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긴 한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됐어요. 한국에서 그 여행자 보험 있잖아요. 여행자 보험을 그 한국 보험회사 있잖아요. 한국 보험회사에 여행자 보험 같은 거를 들어요. 그럼 그게 여행자 보험이 결국에 한국 아닌 외국 땅에 있다가 다칠 경우 그 뭐 수술 받아야 되거나 교통사고 당했을 경우에 그런 걸 커버를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좀 저급한 보험을 들어서 학교에다 주장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 그 학교에서 파는 의료보험 외에 개인 보험이 있는걸요? 저 면제해주세요 하면은 학교에서 그 의료보험 들어야 되는 그 조항을 면제해줍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면제를 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보험이 사실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저는 배우자가 있었고 저도 있고 배우자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주는 그 의료보험을 면제를 시켜버리고 그 저급한 싸제 보험을 그냥 무늬만 보험인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 학교에다가 면제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근데 만약 아팠다고 생각해봐. 아프면은 사실 그 여행자 보험이나 그런 거는 내가 뭐 교통사고 나서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뇌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런 큰일 당했을 때만 뭔가 클레임 거 받을 수 있지. 뭐 사소한 감기라든가 뭐 사소하게 어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눈이 충혈돼가지고 여기 뭐 염증이 생겼어. 뭐 이런 사소한 걸로는 그 하나하나 클레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보험 가지고 있으면 보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이렇게 감기 걸려서 아프거나 뭐 그러면 그냥 병원에 보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감기 한 번만 걸려도 뭐 100불 깨지고 뭐 그래서 어디 폐가 안 좋아서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으면 뭐 200불 300불 막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막 도는 거예요. 미국에서 감기 한 번 걸리면 뭐 200불, 300불 깨진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들 결국엔 까보면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배경 지식을 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 상황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그렇게 돈 없어서 학교 보험을 구매를 못 하고 있는 거를 숨기는 거예요. 숨긴 상태로 개인 방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마치 미국이 감기만 한 번 걸리면 200불에서 300불 깨지는 막 그게 모두에게 그렇게 그런 조항이 적용되는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의료보험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한 학기에 200만 원 정도 하니까 2,000불 정도 하는 그 의료보험을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의료 혜택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제가 두 번째 학기부터는 펀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펀드를 받는 순간 결국엔 학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학교를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교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직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에 의료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나와요. 이제는 제가 따로 살 필요 없이 의료보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료보험으로 저랑 제 와이프가 커버가 됐어요. 뭐 그때 제가 자식이 있었으면 자녀도 커버가 됐겠죠. 즉 미국은요 민영 의료보험 시스템에 의지한 그런 나라라서 회사를 다녀야지만 의료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을 다닌다 그러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와이프는 집에서 가정주부예요. 그리고 내 아들은 예를 들면 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쳐도 그래도 나와요. 그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내 보험, 와이프 보험, 자녀 보험, 이렇게 건강보험, 치과보험, 안과보험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약간 자기 부담금이 있죠. 보험비가 있긴 하지만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보험이 굉장히 좋은 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대학원에서 석박사 하는 동안 펀드를 받으면 학교 교직원이기 때문에 뭐 건강보험, 안과보험, 뭐 치과보험 이런 게 나와요. 펀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보험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보험료까지 그러니까 매달 내는 그 보험 납입금까지 펀드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석사 과정 중이나 박사 과정 중에 펀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료비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는 거죠. 근데 뭐 인터넷 보면은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미국 관련 뉴스에 댓글 달면서 미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최악이라서 감기 한 번만 걸려도 200불, 300불 깨지고 뭐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선진국이냐 막 그러는데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댓글을 다냐면 미국에 대한 그 미국의 사회 시스템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진국,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선진국은 북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처럼 뭔가 복지 혜택이 좋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 관점에서 북유럽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본다면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니까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서 가난한 거고 그래서 뭐 좋은 의료보험이 없는 거죠. 거의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프면 진짜 힘들겠죠. 반면에 좀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아니면 대학원에서 펀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립연구소에 다니고 있다거나 뭐 교수라든가 멀쩡한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의료보험, 치과보험, 안과보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의 커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미국의 문화라는 거를 미국은 이래라고 이렇게 딱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정말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승자들 있잖아요. 승자. 즉 좋은 회사 다니고 뭐 연봉 세고 뭐 아니면 뭐 어디 연구소에 소속돼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삶이 질이 굉장히 높아요.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높고, 그 반면에 이제 그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그리고 변변한 직장이 없는 사람들, 의료보험도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요. 한국보다 더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한국이 그 언론이 굉장히 반미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최하위 계층 있잖아요. 보험 없이 감기 한번 걸리면 막 200불, 300불 깨지는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만 계속 자꾸 보도를 하고 미국이 사람 살 때 못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시려고 제 채널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주로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대학원,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죠. 어쨌든 대학원, 이 정도 대학원 정도 레벨의 교육을 받고 미국 진출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사회에서 사실 이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승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그 뭐 미국 살기 힘들대더라 이런 이렇게 뭐 뉴스나 뭐 개인 방송이나 이런 댓글들에 여러분들은 영향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이게 이게 진짜 미국이 하나의 미국이라고 보기 되게 힘들게 정말 다른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 찍는 곳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오늘은 제가 영상 찍을 때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찍는 장소가 있는데 오늘 마땅히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사실 저희 아들 방이에요. 아들 방에서 지금 아들은 자고 있고 아들은 지금 안방에서 엄마랑 자고 있고 뭐 그래서 오늘은 아들 방이 비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 방에 잠깐 와서 영상을 찍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창문 있죠? 이 창문이에요. 이거 블라인드 제끼면 이게 창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창문을 닫는 걸 종종 깜빡해요. 왜 깜빡하냐면 여기가 치안이 되게 안 좋은 동네라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문을 꼭 걸어 잠그겠죠. 근데 여기 치안이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끔 현관문 잠그는 것도 내가 깜빡하고 이 방문 잠그는 것도 깜빡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거의 일주일 내내 이 아들 방 창문을 이렇게 닫지도 않고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깜빡 잊고 자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깜빡할 정도로 여기는 치안이 좋아요. 아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미국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걱정거리는 그거잖아요. 총기 사건. 마치 이제 한국 매스미디어의 보도를 보면은 미국은 마치 총기 난사범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실제로 제 친구가 미국에 최근에 이민 온 애가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걔는 한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미국에 괜찮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 하도 미국 총기 사건 이걸 세뇌를 당해가지고 미국은 뭐 가면은 막 기관 단총을 연사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 미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자기가 막 총 맞을까봐 막 군대에서 막 배웠던 그 사주 경기 하는 거 있잖아. 막 사주 경기 하면서 그 공항에서 그 택시 타고 그 붙은 회사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뭐 임시 숙소로 뭐 한 달 정도 살 숙소를 제공해줬대. 그러면서 여기서 한 달 살면서 너가 살 그 아파트나 뭐 집을 구매할 거면 알아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집에 그 집에 들어갈 때 막 마치 집에 막 누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자기를 총 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한동안 이렇게 쌓여 있었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처음 미국 갔을 때 미국 가면 항상 어디 가면 총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막 그렇게
무섭게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서 나도 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았대. 근데 그게 한국에서 하도 그 한국 매스미디어에서 미국 총기 사건 나면은 난리를 치잖아. 뭐 미국이 마치 뭐 총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나라가 완전 그렇게 된 것처럼 막 말하잖아. 그리고 댓글도 보면 한국 사람 다른 댓글도 보면 항상 뻔하잖아. 미국은 뭐 총으로 시작해서 총으로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온갖 저주의 말을 하잖아. 근데 사실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정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한평생 범죄로 인한 총을 구경할 일이 없어. 사실 미국이 치안이 되게 좋아. 치안이 좋단 말이야. 치안이 좋다니까 이해가 안 가지. 내 말이 안 믿겨질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미국의 그 웬만한 직장인들이 사는 동네는 치안이 좋아. 안 믿겨지겠지만 내가 이 창문을 닫는 거를 정말 자주 깜빡하고 현관문 걸어 잠그는 걸 자주 깜빡할 정도로 치안이 좋아. 그리고 내가 그 아는 그 엔지니어 분이 계시는데 백인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그 비행기 전투기 만드는 회사에서 전투기 날개를 설계하시는 엔지니어 분이셔. 근데 예전에 내가 그분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집 문을 걸어 잠그질 않아. 그분은 잘 때도 안 걸어 잠그고 1년 365일 안 걸어 잠궈. 미국에 그런 동네들이 있어. 자기 집에 현관문을 안 걸어 잠궈. 한국은 오히려 한국에서 자기 현관문 안 걸어 잠그는 사람 있어요? 없죠. 대부분 걸어 잠그잖아. 근데 미국에서 현관문을 안 걸어 잠그고 사는 집들이 있다니까? 왜, 그만큼 동네에 범죄가 없는 거야. 범죄가 없다고. 그만큼, 좀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굳이 왜 그 사람들이 남의 걸 훔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뺏으려 하겠어.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남의 걸 탐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굉장히 평화로워.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있잖아. 그 맨날 총기 사건 난다고 하고, 뭐 맨날 강도, 뭐 인종차별 발생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미국에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빈민가라고 보면 돼. 그런 데에서만 맨날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한국 언론이 막 보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한국 매스미디어 영상만 보고 어떤 생각을 되게 심하게 하게 되냐면 미국 가면은 인종차별 진짜 많고 미국 가면 총기 사건 진짜 많고 미국 가면은 경찰한테 뭐 총 맞아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가든 뭐 이런 뭐 폭력 뭐 이런 어떤 폭동 뭐 이런 거에 항상 이렇게 휩싸이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고 제 방송에 타겟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그 시청자의 범위라면 그러니까 내가 시청자로 타겟으로 하는 범위 알죠. 미국에 대학원을 유학 가서 미국에 뭐 대기업에 가시든 교수가 되시든 하는 이 사람들 있잖아. 이 계층의 사람들은 그런 지역에 한평생 들어갈 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한국 언론을 보고 뭐 미국 살 때 못 되네 라고 판단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을 옹호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유학 올 때 쓸데없는 정보랑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미국의 모습들은 미국의 대학원을 마치시고 미국의 주류사회, 뭐 대기업이나 교수하실 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제가 살고 있는 거주 환경과 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영상을 여기서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죠. 제가 돈 없어서 맨 처음에 첫 학기에 돈 아끼려고 진짜 위험한 동네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런 데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저는 미국을 아주 잘 알아요. 저는 뭐 제가 미국을 다른 주로 이사 가든 아니면 출장 때문에 다른 주로 어디 이렇게 가야 되면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지도를 딱 그린 다음에 어디가 부촌이고 어디가 우범지대인지를 딱딱 찍어서 우범지대라고 알려진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부촌이라고 알려진 그런 데 위주로 사회생활을 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한평생 인종차별 당할 일 없고 뭐 범죄로 인한 총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다 총이 없어요. 그리고 총이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한인 유학생 출신 중에 그 교수님이 되신 분이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근데 그분은 총을 가지고 계세요. 왜 가지고 계시냐면 그분이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갔다 왔어.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방위산업체? 뭐 이런 걸 갔다 하셔가지고 총을 제대로 쏴본 적이 없어가지고 총에 대한 로망이 있으셔. 그래가지고 총을 사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그런 권총이랑 그 다음에 좀 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뭐 AR-15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있어. AR-15 뭐냐면 그 한국 군대로 치면 뭐 K1 소총 같은 거 그런 거예요. AR-15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은 뭐 동네가 험하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격장 가서 그 총 그냥 재미로 갖고 노는 거야. 그 어렸을 때 그 뭐지 비비탄 총 쏘고 뭐 그런 그 총 갖고 노는 그 마인드 있잖아요. 약간 키덜트 같은 마인드로 그 총 갖고 노는 거예요. 사격장 가서 총 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뭐 본인이 뭐 치안이 안 좋아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뭐 예전에 보면은 뭐 한국 뉴스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 미국에 뭐 최근에 뭐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서로 막 그런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총기를 더 사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늘었고 막 그러면 총기가 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영상에서 말하는 그 지역 분위기는 그 빈민가 그런 못 사는 동네 그런 데 말하는 거야.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늘 치안 걱정해야 돼. 그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 무슨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 미국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면은 부자 동네만 지켜준대. 자기네 동네 안 지켜주고. 그래서 총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자기들이 인종차별 당하고 있고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뭐 집단 간에 뭐 차별 당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논리를 전개하시는데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인종 프레임 씌우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본인이 가진 게 없고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배움이 짧고 본인이 이런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자본주의의 승자가 돼야 되는데 패자가 된 상태에서 그거를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원인을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 이 미국이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승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정말 그 삶이 파라다이스야. 파라다이스고 워라밸도 좋고 연봉도 좋고 치안도 좋고 동네도 안전하고 뭐 쇼핑몰도 많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살 수도 있고 주변에 뭐 휴양지도 많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미국에 되게 좋은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고 미국이란 사회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패자가 있어. 패자. 그러니까 못 배우고 능력 없고 그러면 돈 못 벌지. 돈 못 벌고 그럼 여기는 민간 의료보험에 의지하는 나라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 없으면 좋은 의료보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면은 결국엔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뭐 아무도 케어를 안 해줘. 모두 케어 받을 데가 없어.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강도가 돼서 다른 사람 집 들어가 털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패턴이 늘 일어나는 우범지대가 있어. 거기를 안 들어가면 돼. 거기 안 들어가면은 그리고 미국에 성공해서 좀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면은 되게 안전하다는 거야. 안전하고. 물론,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이게 마치 내가 쓰고 있는 가면처럼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여기는 막 정말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근데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여기는 막 정말 무슨 교도소의 한복판이라고 아니면 전쟁터의 한복판이라고 생각될 것처럼 되게 치안이 안 좋고 정말 살기 안 좋은 그런 동네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딱 확연히 있어. 근데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모습이야. 자본주의가 끝없이 발달하다 보면 결국 이런 모습이 어느 나라나 나타나. 근데 미국에서 이런 모습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발달할 대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이해할 때 그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진국은 어떤 나라냐면 저런 데 막 있잖아. 막 무슨 뭐 핀란드 같은 뭐 그런 국가 있잖아. 그런 데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아프면 나라에서 이렇게 뭔가 좀 복지도 잘 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거는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이에요. 사회주의적인 시스템.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미국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미국 꼭 와. 꼭 오면은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 뭐 한국에 성공한 뭐 예를 들면 대기업 다닌 사람들, 뭐 한국에서 교수, 뭐 연구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 있잖아.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에 성공했을 때 누리는 혜택이 미국이 훨씬 커. 왜냐면 여기는 자본주의의 그 규모가 더 큰 나라잖아. 그 나라의 전체 그 총소득이 미국이 훨씬 더 큰 나라잖아.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큰 나라란 말이야. 여기서 성공하면은 정말 돈 버는 게 정말 어마어마해. 그냥 뭐 한국에서 뭐 좀 성공해서 뭐 독일차 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성공하면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나라야. 그만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그 끝도 없는 자본주의가 정말 발달한 자본주의 규모가 큰 나라란 말이야. 하지만 여기는 자본주의의 국가야. 자본주의 끝판왕이지.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의료 복지가 끝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여기서 가난하면 그냥 밥 굶어야 되고, 가난한데 아프면 거의 죽어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에 성공할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좋은데 한국에서 본인이 이렇게 B급이나 C급 정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망상처럼 막 미국 가서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오면은 되게 고생한단 말이야. 뭐 그러다가 뭐 미국에서 뭐 사업하다 잘 안 돼가지고 막 보험도 없이 살다가 막 진짜 감기 한번 걸리면 200불 300불 깨지면서 먹고 살고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핸드폰 키고 막 개인 방송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 욕 엄청 하는 거야. 여기는 의료복지 시스템이 형편없고 뭐 감기 한번 걸려도 200불 300불 깨지고 치안은 왜 이렇게 안 좋아. 막 밤에 잘 때 맨날 여기를 총소리 들리고 여기는 총이 있어야 되고 무슨 서부 영화 한 장면처럼 늘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뭐 인종차별 너무 심해서 어디 가든지 맨날 막 이렇게 뭐 자기 아시아인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미국 살 때 못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아마 영상이나 뭐 블로그나 또 그런 댓글 본 적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미국 오래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 근데 미국에 안 살아본 사람들은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 이런가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나 같은 사람 있잖아. 미국에서 좀 성공하고 미국에 대기업 다니고 뭐 미국에서 박사 따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개인 방송 잘 안 해. 왜 안 하냐면 본인이 이렇게 먹고 살 게 풍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 벌려고 이런 방송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얼굴 까고 막 방송하면서 뭐 내가 무슨 실리콘밸리 대기업 다니고
뭐 아니면 어느 명문대 교수고 이렇게 얼굴 깔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야. 본인이 사회적으로 가진 게 있는데 뭐하러 이런 개인 방송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이런 개인 방송하고 막 이런 거를 그냥 재밌어 해. 그래서 예전에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나오기 전부터 나는 막 그 HTML로 코드 짜가지고 내 홈페이지가 있었고 막 그런 스트리밍 같은 거를 해가지고 개인 방송 같은 걸 하면서 친구들끼리 막 재밌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취미로 이런 거 하는 거라서 이런 거 하지. 보통 나처럼 박사 따고 막 미국 대기업 살고 대기업 다니면서 막 좀 좋은 동네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인 방송 잘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뭔가 막 이렇게 정보를 얻고 미국 건너가고 막 그럴 때 사실 굉장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막 미국 건너갈 플랜을 짜면은 결국에는 본인 인생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본인 인생이 결국엔 잘 안 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영상을 키고 이 장황한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미디어에서 되게 굉장히 반미적으로 너무 막 미국의 최하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인구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100%로 본다면 최하위 한 5% 미만의 밑바닥 인생들이 살 것 같은 그런 동네에서 일어나는 온갖 안 좋은 일만 콕콕 찍어서 요즘 한국 미디어들이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이 그런 반미를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제 얻을 수 있겠지. 한국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킴으로써. 하지만 이 와중에 미국에 건너가려고 정보를 얻고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런 정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 미국 상황과 내가 대학원에서 느꼈던 것들을 좀 오늘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의료비가 비싼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 정상적인 어떤 정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의료보험, 치과보험, 안과보험 다 나온다는 거. 물론 한국도 보면은 국민건강보험이 돼도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미국도 약간 내야 되는 돈이 있어. 보험금이 좀 있는데 그게 막 부담될 만큼 엄청난 금액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의료비 같은 거는 나는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받고 있다고 정말.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때 본인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잘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제 구독자분이 사실 제가 어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독자가 한 번 백그라운드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 시작할 때 항상 가정이 나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대학원을 마치시고 미국 사회에 진출하신다는 가정으로 항상 영상을 찍는단 말이야. 근데 구독자분 중에 혹시라도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불법 처리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닭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면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같은 거 안 나오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닭공장 같은 데서 영주권 따시고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이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본인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내 영상에서 정보를 얻으시려 한다면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 이공계나 혹은 대학원에서 성공하실 분들은 인터넷에서 그런 온갖 그런 정보의 바닷속에서 이상한 정보 얻으실 필요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영상만 보고 인생에 중요한 결정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